문제가 이제 저도 뭐 종합반도 하고 있고 이제 월요반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월요반 해서 문제 해설을 하다 보고 첨삭을 해드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너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왜 문제가 나왔는지를 잘 모르고 쓰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죠? 그래서 정말 써야 될 핵심을 잘 못 쓰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이제 선택을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데 1번은 뭐 당연히 선택하셔야 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전기설비 리모델링인데 사실 이것도 68회, 63회인가 그때 한번 나왔었다가 한참 10년 전에 이게 나온다고 유행했다가 이제 계속 안 나와서 다들 버렸던 문제죠. 그래서 제 교재에도 원래 있었는데 이제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손대기가 쉽지 않을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쉽죠. 쉽다기보단 잘 쓰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과전압 보호는 이제 계속 이제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계속 지금 글로벌 접지하고 통합 접지하면서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중요하다고 강조드렸던 문제니까 뭐 잘 푸셨을 거고 얘를 이제 손을 못 대는 거죠. 연료 전제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 문제가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저도 이게 피독 작용이 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쓰기가 어려웠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도 사실 국가 건설 기준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게 쓰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리모델링을 쓰시거나 아니면 연료전지를 쓰셔야 되는데 이 연료전지는 사실 뭐 백검이 사용되는 이유는 너무 이제 당연한 걸 거고 그 다음에 수소 생산 방식은 이제 벌써 뭐 2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이 피독 작용만 적당히 좀 잘 버무리시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쓰실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리모델링을 쓰실 거면 전기 설계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그 리모델링은 결국 전기 설비는 결국 다 바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써셔야 될 게 사용 연한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교체할 건지 그렇죠? 그리고 뭐 좀 현실이랑 좀 맞지는 않지만 재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가볍게 좀 보면 시간을 봐서 그럼 이 문제에서는 묻는 게 뭐냐? 뭐 당연히 이제 등가 회로 뭐 벡터도는 이제 그리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압 변동률과 퍼센트 임피던스 관계에 대해 설명하라 그랬는데 당연히 전압 변동률에 대해서 쓰시고 퍼센트 임피던스에 쓰는데 그러면 이 둘의 관계가 정확하게 뭐냐? 뭐 당연히 이제 우리 퍼센트 임피던스는 어디서 나오냐면 결국 전압 임피던스에 의해서 나오는데 임피던스 전압에 의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결국 변압기 특성입니다. 그죠? 근데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나오냐면 결국 최종적으로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죠. 이거는 역률이 들어가면서 부하 특성이 같이 섞여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점을 좀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변압기 임피던스가 커지면 여기 있는 전압 변동률이 커지겠지만 그렇죠? 역률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결국 이 P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2분의 IR 곱하기 100, 즉 퍼센트 R이라는 의미고 Q라는 것은 2분의 IX 곱하기 100, 결국은 퍼센트 X인데 지금 변압기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변압기는 이게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죠? 그래서 XRB라고 하는데 자, 퍼센트 Z를 한번 보면 결국 이것은 퍼센트 R의 제곱 플러스 퍼센트 X의 제곱일 거고 보통 우리가 229 배전솔로는 이 XRB를 한 4 정도 보고 있고 그죠? 154 계통은 이 값이 한 10, 12 뭐 이렇게 크게 보고 있는데 이게 4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보셔도 실제 제곱의 루트걸 씌워버리시면 이게 퍼센트 R의 제곱일 거고 여기는 16배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4배면
16배가 들어가니까 결국은 저항 성분에 대한 임피던스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 동일한 퍼센트 임피던스 변압기에도 내가 역류를 올려버리면 전압 변동률은 뚝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제 우리가 고역률 상태로 운전하면 전압 변동률을 낮출 수 있고, 또 반대로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내가 단락 고장이 나면 그때는 고장 역률이 뚝 떨어지면서 전압 변동률이 커지죠. 단락 전류가 억제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등가 회로랑 백토도는 이제 그리시면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만 그리면 뭐 반 페이지면 끝나니까 이제 뭐 두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첫 번째는 이렇게 원리를 가지고 좀 실제 이 등가 회로나 여기 백토도에 들어가는 요소들을 좀 설명해 주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등가 회로랑 백토도를 우리가 이상 변압기 상태, 그 다음에 무부하 상태, 부하 상태를 나눠서 여기에 맞게끔 등가 회로를 그리고 백터도를 그리고, 부하 상태에서 등가 회로, 그럼 여기 이제 손실이 다 들어가겠네요. 그죠? 이렇게 이제 접근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한 페이지 반 충분히 나오겠네요. 그죠? 자, 여기서는 이제 원리를 가지고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력을 루트 2 V1의 사인 세타, 사인 오메가 T, 그렇죠? 이게 가장 기본일 거고, 여기에 이제 여자 전류가 생기는 거죠. 자, 무부하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리액터로 동작하겠네요. 그죠? 무부하 상태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리액터의 임피던스는 J 오메가 L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여자 전류는 자, 임피던스 분의 V1, 이 값은 J 오메가 L 분의 V1이 돼서, 여기 있는 크기는 오메가 L분의 V1이니까 루트 2 V1의 사인 오메가 T가 되는데, 여기서 각변이를 한번 보시면 여기가 90도죠? 원래 J는 이제 90도를 말하는 건데 나누기 J를 하면 마이너스 90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90도가 되는 거고, Li는 M파이를 통해서 자, 우리가 원하는 자속을 구해보면 M분의 Li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자속은 오메가 L 대신에 오메가 N 1차치겠네요. 루트 2 V1의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 동상이 됩니다. 이거를 여기서는 이제 파이 M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고,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오는 역기 전력 마이너스 N의 dt분의 d파이. 그러면 이 값은 만약에 내가 파이 M으로 했으면 이런 식으로 N이 붙고 파이 M이니까 이 파이 M 뭐 그대로 여기처럼 써주실 텐데, 그때 오메가 T, T에 대해서 DT로, D 오메가 T가 아니라 DT로 미분을 할 거니까, 그렇죠? 앞에 있는 치환에서 오메가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메가의 파이 M의 사인의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가 아니라, 자, 사인을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코사인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건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사인 파형이고 이게 코사인 파형이죠. 즉 코사인 파형을 사인 파형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각이 90도만큼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사인 오메가 t로 나타낼 수 있고, 결론적으로 이 값은 마이너스 V1, 즉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리액터로 동작하니까 당연히 2차 측으로 넘어가지 않고 전부 다 역기 전력으로 똑같이 다 흡수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료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여기는 루트 이 값은 간단합니다. 오메가가 2파이 F니까 여기에 루트 2를 씌우면 루트 2분의 2파이가 4.44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4.44의 fn1의 파이 m이 시료값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변압비. 자, E1이 이렇게 되고 E2가 4.44의
F의 파이 2, 파이 M이 되니까 당연히 E1, E2가 N1, M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에 부하를 투입하게 되면 2차 전류가 흐르게 되고 2차 전류에서 2차 자속이 생겨서 이 두 개가 상쇄되면서 평행을 이루는데 이걸 우리는 기자력 평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기자력 평행 상태에서 이렇게 변압비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일단 풀어놓으면 이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가 환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1차측 권선에 나타나는 리액턴스 성분이 있고 또 저항 성분도 있을 거고 2차 측에 나타나는 저항과 리액턴스 성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전압은 지금 2차 환산이니까 2차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보통은 전부 다 1차로 환산합니다. 근데 이제 이건 시험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2차 전압과 2차 임피던스. 그러면 여기는 2차 전류가 되겠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환산을 하는데 그러면 1차로 환산하면 아까 우리 전압비는 E1, E2가 되고 이 값은 I2, I1 그 다음에 루트 Z1, 루트 Z2가 되니까 이 값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쭉 풀었었다 그죠? 이렇게 되니까 1차 측 전압은 V1을 2차 측으로 환산하면 A분의 1 전류는 반대로 A배가 될 거고 임피던스는 A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가 회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뭐 기출풀이니까 제가 뭐 빠르게 그냥 쭉 설명을 드리고는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쓰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변압기 같은 것들은. 그래서 이런 걸 좀 써주셔야 이게 우리가 답안에 좀 퀄러티가 올라간다 그러나요? 그렇죠? 가끔 이제 저도 첨삭을 해보면 너무 글로 설명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술사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이론적인 이제 수식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써주셔야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른 문제들 보시면 막 글로 쭉쭉쭉 써야 될 어쩔 수 없이 글로 써야 되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외워서 써야 되는 것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최대한 좀 풀어서 이렇게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라고 좀 보여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백터도를 하나 갖다 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여기가 이제 전압 V1이고 무부하 상태에서 내가 이상 변압기라고 해보면 여기에 여자 전류는 리액터니까 이상 리액터니까 90도만큼 지연된 상태고 자속은 여자 전류와 동상일 거고 다시 얘를 미분하면 90도 지연이 돼서 역기 전력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이 투도 이쪽에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이 E2를 전압 강화 고려하고 나면 V2 부하측 공급 전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표현한 게 이제 이거네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지금 이건 이제 실제 부하 변압기니까 1차 측에 전압 강화가 나타날 거고 2차 측에도 전압 강화가 나타날 거고 그때 2차 측 전류에 흐르는 값은 변압기 임피던스보다는 부하의 임피던스가 크기 때문에 이 부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때 역률이 나타날 거고 이 역률은 당연히 2차 측 공급 전압인 V2 대비 I2 이 사이에 나타나겠죠. 자, 이렇게 되고 뭐 실제 여자 전류는 한 2%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작지만 벡터도에서는 좀 크게 표현해 놨네요. 그죠? 그래서 여자 전류가 있는데 여기에 자화시키는 자화 전류가 있는 반면에 손실에 나타나는 철손 전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둘을 합성하니까 이런 식으로 여자 전류가 이렇게 됐고 여기에 1차 측 전류를 합성하니까 I1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앞서서 봤던 이 원리와는 다르게 실제 부하 변압기에서는 뭐가 나타나냐면 여자 전류에 의한 철손이 나타날 거고 전압 강화도 나타나는 거죠. 당연히 동선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전압 변동률과 퍼센트 임피던스 관계는 뭐 이거는 내용은 다 대부분 알고 계실 테니까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압 변동률을 먼저 쓰시면 됩니다. 정의를 쓰실 거고 수식을 쓰실 거고 전압 변동률은 전격 전류가 흘렀을 때
자, 전격 부하가 흘렀을 때 이렇게 여기서 무부하 상태와 전격 부하 상태의 전압 변동률을 보는데, 이때 전격 부하라고 하면 결국은 전격 전류만큼 흐를 건데 역률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전격은 열적으로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뭐 당연히 기계적으로도 견딜 수 있지만, 하지만 여기에 부하 역률이 낮은 상태로 전격을 걸면 변압기 임피던스에 의한 X 성분, 여기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가 커질 거니까 전압 변동률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임피던스 전압에 대한 정의,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임피던스 전압을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이런 걸 써주냐면 이 둘 간의 차이점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부하를 걸어주는데 여기는 단락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즉 임피던스, 퍼센트 임피던스는 단락 상태에서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역률은 누구의 역률이냐면 변압기의 역률이 들어가는 겁니다. 즉 부하랑은 전혀 관계없는 변압기 특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퍼센트 임피던스가 나오면 당연히 이제 여기 있는 임피던스 전압에 대한 측정 부분이 나와야 되고, 이 측정에 의해서 이렇게 수식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당연히 비례 관계겠죠. 왜냐하면 변압기 퍼센트 임피던스가 커지면 전압 변동률이 당연히 커질 거니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역률 관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압 변동률은 부하 역률에 따라 달라지지만 퍼센트 임피던스는 부하 역률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압기 완성 시험을 하든 변압기 특성을 나타내는 명판에 부하 변동률이 있는 게 아니라 퍼센트 임피던스를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에 들어가는 것은 변압기의 역률과 변압기의 전압 강하만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를 고장 계산에 쓰는 이유는 뭐냐면, 자, 고장이 여기서 단락이 나면 부하는 거의 개방된 상태와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면 물론 변압기에 대한 역률만 있는 건 아니고 전체 역률이 들어가겠지만 그 역률의 가장 큰 영향은 변압기 임피던스가 차지하다 보니까, 그래서 고장 계산에서도 전압 변동률을 쓰는 게 아니라 퍼센트 임피던스를 쓰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 뭐 소견에 이제 써주시면 되겠다고요. 좀 중요해서 좀 오래 설명드린 겁니다. 자, 리모델링입니다. 예전에 제 예전 책을 갖고 계신 분은 이걸 보셨을 텐데, 저도 옛날에 공부를 잘 했었습니다. 근데 뭐 10년 동안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첫 수업에만 하고 이제 버렸었는데, 이런 게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걸 가져가시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맥락을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리모델링 범위는 요거는 꼭 좀 써주셔야 되는데, 이 리모델링은 그냥 우리가 전기 쪽에서 말하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전체적인 건축 측면에서 리모델링입니다. 그래서 건축에 가보면 리모델링에 대한 정의도 있고 리모델링의 규모에 따라서 대수선, 일반 수선 뭐 이렇게 다 구분해 놓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유지 보수를 하고 있다가 자, 한 번씩 개보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 보수의 개념은 뭐냐면 기존의 성능을 회복시키는 거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우리는 리모델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리모델링은 뭐냐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요구가 점점 건축물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기 사용량도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때 이 요구에 맞춰서 이렇게 기존 설계보다도 더 끌어올리는 걸 우리는 리모델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리모델링은 뭐가 돼야 되냐면, 새로 만약에 변압기를 교체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 보수가 되면 기존의 변압기를 그대로 똑같은 사양으로 교체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 갑자기 고장 나면 똑같은 사양의 변압기를 하나 갖다 놓죠. 그렇죠? 근데 리모델링은 그게 아니라 변압기를 새로 설계해서 새로
교체하는 걸 말하죠. 그럼 용량도 증가시킬 거고 타입도 바꿀 거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리모델링은 우리 수변전 계획이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져갔었던 거고 어렵진 않아서. 자, 뭐 이런 것까지 써주시면 좋죠. 필요성은 이렇게 노후와 효율화 뭐 이런 게 있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이 리모델링 검토 시기도 있는데 이거 이제 건축 쪽에서 쓰는 이제 시기인데, 사실 우리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총 비용이 가장 낮은 지점에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뭐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관리비, 투자비를, 이 투자비는 리모델링 투자비일 텐데, 아니면 우리가 처음에 투자한 그 감가상각이 될 텐데, 그때 합산 비용이 최저인 지점. 그렇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진행 과정을 이렇게 간단하게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이 리모델링은 핵심은 우리는 교체입니다. 교체. 대부분 교체할 겁니다. 그래서 교체를 할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전기 설비는 그냥 교체하면 되는데 건축 구조물은 그대로 둔다는 거죠. 골조를. 그러면 전기실 면적이라든지 우리 케이블 관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넓히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뭐 실제 리모델링은 거의 뼈대 말고는 뭐 다 철거해 버리고 지하도 요즘에 다 새로 파니까 사실 뭐 좀 안 맞긴 하지만 어쨌든 원래 원하는 건축 구조물 그대로 남기고 이제 넣다 보니까 이런 용량과 면적에 대한 산정도 중요하게 됩니다. 뭐 에너지 절약은 너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제 공종별로 좀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놨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교체 여부가 중요한데 내구 연한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변전 설비에 대한 내구 연한, 그 다음에 간선 설비에 대한 연한, 뭐 이렇게 쭉 다 표현을 해놨는데, 이게 그러면 여기에 내구 연한을 한번 보면 다른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사실 리모델링을 좀 빨리 한다는 가정하면 이 간선 설비에 대해서는 재사용 가능 여부가 꼭 체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실제로는 다 교체합니다. 근데 만약에 리모델링을 좀 빠르게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이렇게 기존의 단상 3선식, 이게 뭐 93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이라고 하네요. 그게 이제 3상 4선식으로 바뀔 때 우리가 트레이라든지 이거는 뭐 구조물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재사용 가능하다는 거고, 뭐 변압기는 뭐 교체해야겠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변압기 설계할 때처럼 고효율기기, 용량, 그 다음에 지금 에너지 절약 계획서에 있는 뱅크 구성을 배수 제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 재사용이 이제 이슈가 될 텐데, 물론 뭐 대부분 교체하겠지만, 그러면 진단을 해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건 어차피 우리가 케이블 진단할 때 다 보실 거니까, 자, 일반적으로 한 30kV를 넣었을 때 누설전류 이것뿐만 보는 게 아니죠. 약전비, 그죠? 그 다음에 상불평형률, 그 다음에 성극비 뭐 이런 것도 다 보게 되는데 뭐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케이블 큐어라 그러는데 결국 만약에 재사용할 거면 내가 지금은 사용 가능해도 연한이 얼마 안 남으면 재사용하는 의미가 없겠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절연물 형태로 실리콘 같은 걸 주입하게 되면 한 10년 정도 연장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써주시면 되겠네요. 또 만약에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좀 못 쓰시고 어쩔 수 없이 이런 내용 위주로 좀 쓰셔야 된다 그러면 추가로 쓰셔야 될 것들은 요즘에 이제 화재 안전이나 이런 쪽도 있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관통부 밀폐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었고 나뉘어다 돼 있는 케이블이 잘 없었습니다. 그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전에 전기 쪽에서 말하는 난연화랑 지금 건축에서 말하는 난연화 성능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거에 맞게 연소 방지제를 도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추가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선택을 못 하셨으면 연료전지 같은 걸 선택을 못 하셨으면 결국 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설령 리모델링 준비 안 하셨어도 이렇게 좀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내가 이런 거 하나도 준비 안 했어. 그럼 뭐 쓰시면 되냐면 이거 대신에 LCC 측면에서 검토하시면 됩니다. 그죠? 우리 항상
투자비, 관리비, 최저 비용을 뽑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건 잘 쓰시면 되겠다, 그죠? 회전자계 발생 원리도 뭐 그게 어렵지 않게 쓰셔야 됩니다, 이런 건. 그 다음에 회전자계형 동기발전기는 사실 동기발전기는 뭐 모두 다 회전자계형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아마 회전계자형을 말하겠죠, 그죠? 그래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이제 알아먹고 쓰셔야 되니까 아, 그걸 말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발생 원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플레밍 뭐 왼손 법칙과 오른손 법칙이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내가 전류와 자기장 사이에 이렇게 각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전류라는 게 결국 dt분의 dq, 전하가 변화하는 겁니다. 전하가 변화하면 뭐가 생기냐면 여기는 이제 q라고 해야겠네요. 그죠? 전하가 변화하면 자속이 형성이 될 거고 dt분의 d파이, 자속이 변화하면 전압이 생겨서 전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발생 원리가 나올 건데 결국은 이제 요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자계가 형성되는 과정이고 우리는 이제 회전자계를 만들 거니까 회전자계를 만들려면 삼상 전원을 이렇게 120도 간격으로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수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셔야 됩니다. 뭐 항상 말씀을 많이 드렸다시피 이거 간단합니다. IR은 IM이란 게 여기는 이제 대문자를 써야겠네요. IM의 사인 오메가 t. 자, 소문자를 썼다는 얘기는 순시치를 의미하는 거고 대문자를 썼다는 건 우리가 고정치라는 얘기입니다. 그 최대치가 됐던 아니면 실효치가 됐던. 그렇죠? 그 다음에 S는 IM의 사인의 오메가 t에 마이너스 120도. 그렇죠? 이거 프린트물에 이거 바뀌었더라고요. 뭐 제가 잘못해가지고 이게 상회전 방향이 이쪽이니까 RST입니다. 그 다음에 T는 IM의 사인의 오메가 T의 마이너스 240도인데 그러면 우리 NI는 M파이네요. 그죠? LI는 M파인데 그래서 자속과 전류는 동상이라고 변압기 때 설명드렸듯이 결국은 자속은 M분의 L의 I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보면 우리가 원하는 자계 H는 자, 이렇게 볼까요? 그냥 이걸로 그대로 풀어볼까요? 자, 여기 있는 자속은 만약에 자속 밀도가 동일하다 그러면 BS가 되겠다. 그죠? 단면적에다가 자속 밀도를 곱한 값이 될 거고 이 B는 뮤 H입니다. 그래서 자속은 뮤 S의 N의 L의 I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들을 전부 다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HR은 HM으로 똑같이 그러면 이 크기는 어차피 다 고정값일 거니까 포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 값에다가 IM을 곱한 값이 HM이 되겠죠. 그죠? 거기에 동상이니까 사인 오메가 T 여기는 HM의 사인의 오메가 T 마이너스 120도 여기는 HM의 사인의 오메가 T 마이너스 240도라는 거죠. 자, 우리가 공부하실 때 이런 거 모르셔도 그냥 이대로 풀어가시면 되는데 왜 이런 걸 한 번씩 뭐 실제 답안에 이런 거 쓰지 않겠지만 왜 이런 걸 내가 공부하시고 하시냐면 이런 걸 잘 해보셔야 아까 변압기에서도 쉽게 쓰실 수 있고 나중에 기본 이론 문제에서도 뭐 가우스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쉽게 다 푸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문제를 맞추셔야 점수가 생각보다 잘 나오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 자, 근데 이 값이 어떻게 돼 있냐면 120도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X축과 Y축으로 나눠 보면 자, X축은 이 값은 그대로 쓸 거고 그 다음에 S는 자, 내가 요 값을 쓰셔야 되니까
여기가 120도니까 여기 60도죠. 그러면 HS의 코사인 60도. 근데 값은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값이니까 HT의 코사인 60도 마이너스를 넣고 여기에 이 값을 대입해서 나오는데 이거 삼각함수 푸시면 되지만 우리는 그럴 시간도 여력도 없다. 그죠? 이거는 뭐 결과식이니까 외워놓으시면 되고 Y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Y축은 요 값을 말할 거니까 HS의 사인 60도가 들어가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HT의 사인 60도가 여기는 플러스가 될 거고 여긴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값을 쭉 넣었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요 결과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X좌표와 Y좌표의 자계를 합성하면 자, 루트의 hx제곱 플러스 hy의 제곱이 되니까 우리가 외우고 있는 요 값이 나오는데 이 값을 보시면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 마이너스란 얘기는 위삼각 방향과 반대인 방향으로 상회전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얘기고 그렇죠? 마이너스 오메가 t니까 시간에 따라서 회전한다는 얘기죠. 이게 회전하게 자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삼각 방향을 상회전 방향이라고 보지 않고 회전 자개가 만들어지는 방향을 우리는 상회전 방향이라고 보고 RST를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면 뭐 점수가 잘 나오겠네요. 그죠? 자, 이거는 이제 추가로 이거를 팩터도나 파형으로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추가해 주시면 좋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인데 회전 계좌형 동기 발전기의 장점이랍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끝입니다. 우리 회전 전기자형은 뭐냐면 얘를 돌리는 겁니다. 이 고정작 원선이라고 있는 전기작 원선을 회전시키는 거고 축에다 걸어서 발전기는 누가 돌려주냐면 원동기가 돌려주죠. 그죠? 이 원동기가 내가 석탄을 떼서 발생시키면 석탄 화력 발전이 될 거고 석유나 이런 걸 떼면 그죠? 그냥 일반 석유 화학 발전기 그 다음에 가스를 써서 터빈을 돌리면 우리가 LNG 발전소 그 다음에 핵 분열열을 이용해서 수증기로 돌리면 핵 발전소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돌려줄 건데 그러면 누구를 돌려줄 거냐는 거죠. 그때 여기 있는 계좌를 돌려주면 회전 계좌형, 전기자형을 돌려주면 회전 전기자형이 되는데 자, 다만 우리는 삼상전원을 쓰니까 여기 있는 전기자 권선은 6개가 될 거고 여기 있는 계좌는 그냥 2개만 되죠. 그렇죠? 자, 근데 또 더 문제가 뭐냐면 우리 고정자 권선을 6개만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거는 이제 전절권이고 우리는 분포권을 쓰기 때문에 쭉 다 감아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회전 전기자형은 동기발전기에 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특수한 경우에도 거의 쓰진 않고 어디에 많이 쓰냐면 직류발전기에 많이 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직류발전기는 어차피 2개 단자 플러스 마이너스만 나갈 거니까 그렇죠? 똑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장점 내가 결국은 브러쉬 수가 감소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수가 감소되는 만큼 또 여기는 우리 DC 전압을 걸어 줄 건데 그 전압의 크기가 크지 않아도 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여자 전류, 계자 전류는 결국 계자 저항에 의해서 VDC 값으로 그렇죠? 이렇게 이제 계자 전류를 걸어 줄 건데 이 값이 결국 자속이 나오는 거죠. 비례상수를 곱해 보면 그러면 이 자속은 우리는 발전할 정도로 내가 자속을 전압을 형성할 정도로만 걸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자 전류가 변압기보다는 크겠지만 전격 전류보다는 훨씬 좀 작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래서 전압의 크기를 고압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보통 6.6kV 발전기 혹은 뭐 요즘에는 22kV 발전기도 쓸 텐데 전기자 권선은 고압으로 걸려 있는 반면 여기 DC 전압은 저압으로 걸려 있어도 되니까 당연히 부담도 감소하겠죠. 왜냐하면 결국 이 브러쉬와 슬립링이라는 건 접촉을 통해서 내가 극성을 반전해주는 기기다 보니까 계속 접촉이 일어납니다. 즉 붙었다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발생하느냐? 역기전력에 의한 불꽃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전기자 권선에 만약에 이 브러쉬랑 슬립링을 걸면 여기에 나오는 원래 이거 자체가 6.6kV 걸리다 보니까 훨씬 더 부담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전기자 권선보다는 계자 권선이 훨씬 더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기계적으로도 훨씬 더 우수하죠. 그렇죠? 권선량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쓰기 위해서 그냥 구성도 그려놓고 발전 원리도 간단하게 써놓은 겁니다. 실제 답은 여기 있는 장점과 비교만 해놓은 거죠. 자, 전기자 권선은 전기자를 회전자로 쓰는 건데 절연이 먼저 곤란할 거고, 그렇죠? 여기가 뭐 6.6kV, 22kV가 되는 반면 여기는 뭐 DC 낮은 전압 뭐 400V나 이렇게 넣으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슬립링 브러쉬도 두 개면 충분하고 기계적 강도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전 계자형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회전 계자형을 많이 쓰는 이유는 이렇게 영구 자석형 동기 전동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회전 계자형을 쓰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가 슬립링이나 브러쉬 같은 게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장점은 여기는 영구 자석을 쓰는 거니까 구조도 간단해지고 효율도 올라가고 다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좋은데 여전히 이제 대용량에서는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용량에서는 전압이나 계자 제어가 대용량 상태에서 제어하는 건 이 전자석 형태가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속 제어가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영구 자석형 같은 경우에는 정밀한 속도 제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제어할 거냐? 인버터 제어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발전소에 인버터 제어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용량이 워낙 커서.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전압 보호네요. 뭐 이 문제는 계속 중요하네요. 그죠? 우리 계속 지금 통합 접지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 뭐가 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냐면 그리고 글로벌 접지가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과전압 보호가 좀 중요하고 있죠. 왜냐하면 내가 원래는 우리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KC에서 이 IC에서 이제 나온 거죠. 자, 이렇게 허용 접촉 전압, 즉 고장이 났을 때 허용 접촉 전압이 인체 감전 전류보다 낮아야 되고 허용 가능해야 되고 상용 주파 스트레스 전압, 즉 기기가 견딜 수 있는 IC에서 기기를 만들 때 이렇게 견딜 수 있게 만들어 놔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계통도 이 허용 상용 주파 과전압 이하로 발생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자, 이번에 뭐가 들어갔냐면 이번은 아니죠. 작년이죠. 자, 내가 만약에 계통의 다중접지 계통, 이게 우리 배전선로를 말합니다. 자, 여기에 중성선을 우리 접지극에다가 상호 접속을 해 놓으면 이걸 글로벌 접지로 간주해서 실제 이렇게 나오는 스트레스 전압이라든지 상용 주파 고장 전압에 대한 검토가 다 완료됐다고 간주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니까 어떤 현장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냐면 그러면 한전 중성선이 끊어지면 어떡할 거냐? 그렇죠? 그러면 감전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또 이번 올해 작년이네요. 작년 12월에 바뀐 게 뭐냐면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예전에 일종 접지죠. 개통 접지를 시범 이하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원 자동 차단에 의한 우리 보호를 할 때
TT 계통 단독으로 했을 때는 100옴 이하로 맞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설령 끊어지더라도 감전에 이제 문제가 없을 거고 스트레스 전압에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관련된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과전압 보호를 한번 보면 우리 KC에서는 과전압 보호를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용 주파 계통에서 하나 보고 있고, 두 번째는 개폐, 낭내에 의한 과전압 두 가지 보호를 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법에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SPD를 설치하라는 거고, 그렇죠? 이때 KSC, IC에 따라서 뭐 62305라든지 아니면 60364에 따라서 설계하라고 한 줄 나와 있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갖다 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를 한번 보니까 상용 주파 고장 전압은 IC에서 말하는 허용 접촉 전압, 그렇죠? 고압 계통 지락 시 허용 접촉 전압 이 그래프에 따라서 내가 영향이 없게끔 해야 된다는 거고, 상용 주파 스트레스 전압, 즉 5초 이내로 차단할 수 있으면 자, 내 전격 전압, 공칭 전압 대비 120, 1200볼트까지 견디고 5초 동안 차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50볼트까지 상승을 허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거기에 가보면 이제 이런 그림이 있다 그죠? 그래서 계통별로 내가 TT 계통과 TN 계통, 그 다음에 IT 계통에 따라서 해놨는데, 우리 옛날에 1종 접지, 2종 접지 뭐 공부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거 전혀 검토 안 했죠. 왜 검토 안 했냐면 그때는 단독 접지가 기본이었습니다. TTB, TTNB인데, 자, 단독 접지를 한번 해보시면 여기는 U1인데 U1은 특고압 계통 기기의 외함입니다. 이거 뭘로 했었냐면 옛날에 1종 접지로 했었죠. 그죠? 혹은 특 3종. 그렇죠? 계통의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고압 외함은 당연히 모든 절연이 특고압 기준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전압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이걸로 절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냥 분리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자, 단독 접지니까 분리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분리되어 있고 하니까 여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고장 전압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전압 보호에 대해서는 상용 주파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고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IC에서 이제 통합 접지, 공통 접지가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자, TT 계통 같은 경우에는 얘가 별도로 있는 거고 여기를 묶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락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IGRE만큼 뜰 텐데 전이차가 이 전압이 그대로 여기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외함이 IGRE만큼 뜰 거고 여기는 어떻게 될 거냐? 자, 내가 여기 있는 전압 기준으로 U0가 뜰 거니까 RE에 IG네요, 그죠? 뭐 RE에 플러스 U0만큼 떠서 여기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충전선은 마찬가지로 IGRE만큼 전위가 상승하는데 자, TT 계통에 여기 있는 외함은 여전히 0V라는 거죠. 그래서 저압기기에 이런 전압 상승이 나타나니 얘를 못 견디는 겁니다. 절연 파괴가 일어나죠. 그렇죠? TN 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TN 계통도 예전에 공통 접지를 하지 않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공통 접지, 통합 접지를 하니까 자, TN 접지는 여기가 같이 묶여 있는 거죠. 그렇죠? 같이 묶여 있으니까 얘도 상승, 얘도 상승, 얘도 상승해서 스트레스 전압은 문제가 없는데 내가 여기 구조체가 0V면 여기에 위험 접촉 전압이 뜨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KC에서는 어떻게 넣냐면 등전이 본딩을 하라고 돼 있죠. 그죠?
우리 바닥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전부 다 접지선에 다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얼마가 뜰 거냐? RG, R이만큼 뜨니까 이게 이제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 IT 계통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내가 과전압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돼 있었는데 이제 글로벌 접지가 되면서 중성선, 즉 다중계통 한전의 중성선을 우리 접지 계통으로 연결하는 순간 이게 검토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우리 접지 계산서 자체를 제출 안 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너희가 안전공사에다가 접지 계산서를 넣어서 검토하진 않지만 자체적으로 좀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과전압은 뭐 예상됐던 문제니까 잘 쓰셨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낙내 개폐 가전압, 뭐 저는 예전에 여기까지만 썼었는데 뭐 많이 쓰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전압에 따라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지 보호 장치는 우리 보통 뭐 한 줄로 돼 있는데 우리 답에 한 줄로 쓰실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KSC, IC에 따라서, 자, 만약에 KC에 따라서 설명하시오 하면 한 줄 써도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케이스 IC 60364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거기에 있는 서지 보호 장치, 설치 대상, 그 다음에 어떻게 과전압 보호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선정할 건지, 그 다음에 정격을 어떻게 선정할 건지까지 이제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시면 뭐 잘 쓰셨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료전지입니다. 아, 저도 뭐 피도학 작용을 처음 봤는데 생각보다 이게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문제를 해설하려고 찾아봤더니 논문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 뭐 그럼 좋은 문제인가 보다 하고 이제 말았는데 그렇다고 이런 걸 다 알아서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연료전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계통에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막 들어가다 보니까 출력이 너무 불안정합니다. 그죠?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 허리케인 한번 오면 그 일대 전력 수급이 아예 다 망가져서 전부 다 모든 공장이 다 셧다운 됩니다. 그렇죠? 자, 반대로 사실 재해가 발생하면 전기 에너지는 절대 끊어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혹한기면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연료도 떼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너무 혹서기가 되면 오히려 반대로 내가 에어컨이나 이런 걸 계속 공급을 해야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사실 반대입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전력이 뚝 떨어지죠. 그죠? 뭐 그러다 보니까 자, 어쩔 수 없이 지금 뭘 쓰고 있냐면 자, 원자력 발전소도 쓰고 있고 그다음에 뭐 LNG라든지 아무래도 석탄보다는 얘가 훨씬 더 좀 친환경일 테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종 목표는 뭐냐면 이거 대신에 연료 전지를 쓰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연료 전지는 내가 연료를 넣는 만큼 발전이 됩니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뭐 원자력 발전소는 좀 다르지만 우리 LNG라든지 아니면 뭐 화력 발전소, 석탄 발전소는 내가 연료를 넣는 만큼 발전을 하니까 그렇죠? 연료 전지도 마찬가지죠. 근데 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LNG라든지 이런 것들은 온도를 올리고 내가 최적화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연료 전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짧죠. 그죠?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이기도 하고 또 큰 장점이 뭐냐면 아직은 효율이 떨어져서 지금 불가능하지만 향후에 효율이 좋아지면 내가 가정이라든지 건축물에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재해가 오더라도 우리가 송배전망이 다 끊어지더라도 발전이 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관심이 갖고 있는데 여전히 비싸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백금이 이용되는 이유는 우리가 촉매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 발전 원리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연료 전지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별도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리튬이온 배터리, 그 다음에 나스황, 레독스 플로우 전지 이런 거랑 다 같이 세트로 공부하시면 되죠. 왜? 전부 다 전지 특성으로 산화 환원에 의한 화학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내보내고, 얘는 저장할 필요가 없죠. 여기는 연료를 그냥 집어넣어서 내가 산화 환원 반응에 의해서 그냥 발전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자, 환해오죠. 자, 산화를 한다는 의미는 전자를 잃는 반응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여기 천연가스 메탄을 집어넣어서 개제기를 통해서 수소가 공급되면 이 수소를 뭘로 하냐면, 자, 분해를 시켜서 산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자, 전자를 만들어내는 게 산화 반응, 즉 전자를 잃는 상태죠. 그렇죠? 자, 그럼 이 전자를 어디다 쓰느냐? 개통해서 부하로 쓰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다시 환원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게 저기 있는 공기에다가 물이 필요 없네요. 여기 있는 H에다가 전자가 다시 들어와서 맞추기 위해서 2분의 1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과 열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요렇게 이제 이건 뭐냐면 환원 반응입니다. 왜 환원 반응이라고 그러냐면 전자를 다시 삼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산화 환원 반응인데, 자, 그러면 얘를 실제 정상적으로 움직이려면 우리는 이제 전지니까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지금 산화가 일어나는 걸 우리는 양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환원을 일어나는 걸 이제 음극이라고 표현할 건데, 전지 같은 경우는 충전과 방전을 하면서 산화하는 반응이 여기서도 산화, 그 다음에 방전할 때는 여기는 환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건데, 연료전지는 충전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양극에서는 산화 반응만, 음극에서는 환원 반응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핵심이 뭐냐면 화학 반응이다 보니까 발전을 많이 하려면 반응 속도를 올리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연료전지가, 자, 그때 내가 양극과 음극, 여기가 이제 양극이네요. 그죠? 여기가 음극이네요. 그죠? 여기가 양극입니다. 자, 이 두 개가 만약에 분리막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접촉이 되는 순간 단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기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분리막으로 구분을 해서 서로 절연을 시켜놨는데, 근데 여기서 나타난 수소 이온이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전해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전해질이 있으려면 내가 유체, 즉 쉽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로 액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전자는 이렇게 넘어가면 다시 합성해 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부하를 통해서 전자가 이동하게 돼 있죠. 그렇죠? 이런 이제 구조인데, 이건 뭐 모든 전지가 마찬가지인데, 이때 자, 이 전해질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료전지는 전해질이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반응 속도를 높이려면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그때 가장 쉽게 줄 수 있는 에너지가 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고온 상태로 우리가 운용을 하면 할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져서 효율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자, 근데 고온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액체 전해질이 기화돼서 위험해집니다. 화재, 폭발 뭐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산염, 그 다음에 용융탄산염, 이거 뭐 다 외우고 계시죠? 그 다음에 고체 산화물, 고체 고분자,
자, 이렇게 쓰는데 상대적으로 인산염은 여기는 저온입니다. 그죠? 한 250도 뭐 아래에서 동작을 하고 있고, 고체 고분자도 한 100도씨라는 굉장히 저온에서 동작을 하고 있는데, 자, 저온에서 동작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반응 속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쓰냐? 백금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촉매라고 하는데, 뭐 촉매는 다 쓰이는데 이게 다 촉매입니다. 촉매. 전해질. 그죠? 전해질에 따른 이제 촉매를 쓸 건데, 이 촉매는 뭐냐면, 이거는 뭐 혹시라도 소방전기나 뭐 소방 자격증 따신 분들이 이거 쉽게 보실 텐데, 자, 내가 산소가 됐던 뭐 여기 양극 반응이 됐던 음극 반응이 됐던 이 상태에서 내가 다시 생성계로 가려면, 즉 이렇게 다시 H2O 물로 가려면 이렇게 떨어지면 좋은데, 활성화 에너지라 그래서 얘를 다시 분해시켜서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O2를 이렇게 결합시키려면 바로 결합이 되는 게 아니라 O에 O2에 뭐 O에 뭐 마이너스라든지 이렇게 활성화 시킨 다음에 다시 재결합이 일어나서 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발생시켜야 될 이 에너지를,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생성계로 떨어지면 기존에 있는 에너지보다 더 낮은 상태로 떨어지니까 발열하죠. 그죠? 이 발열이 열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를 만큼 줘야 되고, 이걸 떨어뜨릴 수 있는 게 촉매라는 거죠. 자, 반응을 할 때, 우리가 기체 상태에서 반응을 하면 가장 쉽습니다. 왜냐하면 부피가 굉장히 큰 상태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반응이 굉장히 쉽게 일어나는데, 이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액체라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여기는 고체입니다. 이런 애들은 반응하기가 어려워서 반응할 수 있는 면적을 키워줘야 되는데, 이걸 이제 접촉 면적이라 그러는데, 그때 쓰이는 게 바로 촉매입니다. 촉매가 먼저 반응을 한 다음에, 즉 촉매가 먼저 여기 있는 산소를 떼와서 얘를 먼저 촉매가 반응을 해서 갖고 있다가 다시 얘를 내뱉어 주는 거죠. 그죠? 자, 이런 형태로 낮추는 게 촉매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인산염. 자, 250도씨 이하에서 나타나는 이 인산염을 이용한 연료전지는 당연히 백금을 써야 됩니다. 왜? 온도가 낮아서 반응 속도가 너무 느려서.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온도를 올려도 전해질이 견딜 수 있는 물질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용융탄산염입니다. 그렇죠? 이게 한 600도씨, 700도씨까지 올려버리는데, 근데 문제는 여전히 이 기화되는 문제가 아직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고체로 만드는 거죠. 그죠? 우리 리튬이온 배터리도 고체 전해질 만들려고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죠. 고체로 만들었습니다. 얘는 1000도씨까지 가도 고체가 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해질도 문제지만 다른 부품들 내구성이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체 고분자 물질은 뭐냐면, 이것도 위험하다는 거죠. 화재 위험도 있고, 또 수소를 쓰다 보니까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용으로 우리 넥소 있죠. 수소 자동차에 들어가려니까 얘들을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된 게 고체 고분자 물질인데, 얘는 한 100도씨로 동작합니다. 효율이 엄청 낮습니다. 그렇죠? 효율이 낮아서 뭘 쓸 거냐? 여기도 백금을 써야 됩니다. 그럼 가격도 비싸지죠. 이렇게 해도 얘는 아직도 효율이 낮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나마 얘를 쓸 수 있는 이유는 백금을 썼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는 다른 촉매를 씁니다. 백금보다 훨씬 싼 거, 니켈계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럼 백금이 사용되는 이유는 뭐 간단하죠. 흡착, 내가 촉매로서의 역할이 좋은 겁니다. 즉, 적절한 흡착 에너지. 내가 흡착을 적절하게 한 다음에 너무 강하면 내가 결합해버리고 끝나버리니까 적절하게 결합했다가 떨어져서 반응 활성도를 높이는 거죠. 반응 활성도를 높인다는 얘기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는 얘기고, 또 큰 장점이 뭐냐면 우리 연료전지는 반응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강한 산성 환경입니다. 계속 산화가 일어나니까 한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금속성 촉매 같은 걸 많이 씁니다. 왜? 부식에 강해야 돼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네요. 자, 피독작용은 뭐냐? 자, 아까 촉매가 반응하기 위해서, 촉매든 뭐든 반응하기 위해서 접촉하는 면적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 접촉 면적에 다른 물질이 흡착되는 것을 피독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백금은 누구랑 결합해야 되냐면, 아까 있는 산소라든지 수소랑 결합했다가 떨어져야 되는데, 일산화탄소가 결합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일산화탄소에 의한 피독입니다. 자, 결합 강도가 굉장히 강하기도 하고, 대책은 뭐냐면 뭐 루테늄이라는 걸 합금을 쓰게 되면 이 루테늄이 얘를 다시 분해시켜 준다 그러네요. 그렇죠? 또 수소 연료에다 공기를 좀 집어넣으면 이렇게 변환시켜 주는데, 사실 이 산소를 집어넣는 건 좀 위험합니다. 우리 수소는 폭발 위험이 있어서.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황화합물인데, 이 황화합물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추출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 황화합물이 백금과 이렇게 결합을 해버리는 거죠. 여기는 안 떨어진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체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연료 정제를 굉장하게 우리 계질기에서 필터를 통해서 탈황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필요 없는 게 뭐냐면 고온 온도를 올리면 이런 것들이 좀 더 쉽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온도를 올릴 거면 굳이 백금을 쓸 이유가 없죠. 그래서 뭐 대책으로는 사실 쓰기가 좀 애매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피독 작용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는 뭐 미리 준비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고, 저도 뭐 처음 보고, 근데 간단하게라도 좀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꽤 중요한 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자, 생산 방식은 135회인가요? 그때 나왔었네요. 그죠? 그래서, 자, 추출 수소. 우리가 강제로 수소를 분해시킬 건데, 자, 뭐가 필요하느냐? 고온과 고압. 그죠? 왜? 여기는 백금을 촉매를 쓰면 안 되니까.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온도와 압력을 높여서 분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수소를 분리시켜 버리죠. 부생수소는 뭐냐면 산업 공정에서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수소들이 있습니다. 다른 물질을 얻으려는 과정에서 수소가 생기는 거죠. 이때 이 수소는 일반적으로 다 태워버립니다. 왜 태우냐면 폭발성 가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를 다 포집해서 다 태워버리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얘를 다시 정제해서 추출하는 게 부생수소입니다. 자, 얘를 우리는 그레이 수소라고 부릅니다. 이 그레이 수소는 이런 과정에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온과 고압을 만드는 환경에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여기도 다시 정제하고 수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서 탄소 배출이 크다는 거죠. 우리는 친환경을 하려고 했는데 탄소 배출이 크면 안 돼서 얘를 다시 포집하는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게 블루수소입니다. 자, 이 블루수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포집을 하고 나서 요 CO2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렇죠? 땅속, 해저,
이런 데다가 집어넣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지형이 잘 없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 자, 수전의 순소는 이제 그린 수소라 그러는데, 얘는 친환경 에너지, 우리 태양광 발전 같은 걸 이용해서 분해하는 거죠. 즉, 여기서 고온과 고압을 만드는 건 기존 에너지원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전기 분해에 쓰는 에너지원은 친환경 에너지로 쓰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만 봐서는, 야, 이건 뭐 에너지를 만들었다가 또 쓰고 애매해지는데, 이게 왜 중요해지냐면, 우리가 제주도라든지 아니면 지금 전라남도 지방에 가보면 에너지가 지금 남아도입니다. 그래서 다 차단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에너지를 개통해서 받아줄 수 없으니 차단하지 말고 이렇게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스를 만들자는 거죠. 이게 파워 투 가스라 그래서 P2G, 우리 스마트 그리드에 보면 전력 개통에 유연합니다. 즉 전기 에너지로 저장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이렇게 가스로 변환한다든지 아니면 열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전의 수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당연히 CO2가 발생하는 거고 분류수소를 만들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아직은 우리 계통에 이런 식으로 원활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은데, 이 P2G 전력 유연화를 지금 우리 이 스마트 활성화 방안에서 지금 주요 과제로 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는 설명 드릴 게 없네요. 자, 답이 뭔지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범 설비는 이거 국가 건설 기준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니까 그대로 그렇죠? 분류를 해서 쓰시면 되고, 방제 설비는 이게 건축에서 바라보는 방제, 소방에서 바라보는 방제, 전기에서 바라보는 방제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 전기에서 바라봤을 때도 우리 옛날에 봤던 기본 서적에서의 방제와 그죠? 책마다 좀 다른데, 이 지금 답안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국가 건설 기준입니다. 그래서 국가 건설 기준에 가면 방제 설비 파트를 이렇게 필해, 접지, 소방, 방범, 항공장애 등, 그 다음에 항공등하 이렇게 6가지로 분류해 놓고 각각에 대해서 설비들에 대한 설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각각의 설비 기준이네요. 종류네요. 그죠? 외우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힘드네요. 그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부터 제가 공부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제가 의외로 한 번씩 나옵니다. 우리 특수장소 종류의 대수라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혹시 내가 이렇게 계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앞에 있는 것처럼 이런 문제를 너무 풀기가 힘들다 이러시면 이런 걸 좀 잘 외워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 그렇죠? 이것도 점수 잘 줍니다. 쓰는 사람들이 잘 없어가지고. 자, 공간 경계형 센서는 얘가 해당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점, 선. 옛날에 이걸 많이 썼는데 지금은 공간 방어형을 쓰는데 간단합니다. 초음파 감지기는 말 그대로 초음파를 발생시켜서 우리 레이더 형태가 아니라 이 음향에 따라서 반사돼서 들어오는 진동을 검출하는 거고, 얘는 말 그대로 레이저를 쏘는 거죠. 그죠? 열선 감지형은 이제 열을 감지하는 건데, 자, 요렇게 이제 센서 성능을 좀 비교해 놨는데, 전파 감지기는 주파수를 높이면 투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장소, 대형 창고 같은 곳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초음파 감지기는 내가 반사를 통해서, 얘는 투과고 얘는 반사하면서 사각지대가 없는 정밀 감시에 적합하고, 열 감지는 일반적인 감시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